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말리는 일을 우겨서 해본 적이 있나요? 물론 정말 앞이 뻔히 보여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 말리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는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으로 말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주변에서 그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선뜻 도전하기가 망설여지는데요. 사람들은 이를 두고 귀가 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건 잘 안 될 거야, 그건 어려울 거야 라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는다면 누구라도 마음에 걸릴 거예요. 더구나 본인이 생각해도 쉬운 길이 아니라면 더더욱 말이죠. 어릴 때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다 어머니마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모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이모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요즘은 남녀 학생들 모두 대부분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 후에는 여학생들도 취직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자들이 대학에 가고 취업을 많이 하는 시기가 아니었기에 이모가 일한다는 것은 남들과는 조금 달랐죠. 이모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그래? 그럼 내가 해도 성공한다는 것을 보여줄게" 라며 승부욕이 불붙는 성격이었는데요. 공부와 취업도 그와 같은 이유로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무모할 수도, 고집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혼자 힘으로 식당에서 일하며 저를 키우셨던 어머니를 보면 저희 집안 여자들의 성격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저를 키우던 것 역시 비슷했어요. 주변에서는 결혼도 안 한 여자가 무슨 애를 키우냐며 "그냥 보육원 같은 곳에 맡기고 자주 찾아보면 된다. 애도 차라리 좋은 부모님을 찾아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 하며 이모가 저를 키우는 것을 반대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모는 "그래도 우리 언니 딸인데 어떻게 연고 하나 없는 보육원에 맡기겠냐고. 형부 돌아가시고 언니도 혼자서 애 키우고 젊을 때도 일하면서 자기 뒷바라지까지 했으니 자기라고 못할 게 뭐가 있냐고 저를 데려가셨죠. 젊은 아가씨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진 않았지만 이모는 묵묵히 그걸 해냈어요. 저에게도 항상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기죽지 말고 살라고 하셨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놀리면 그 억울함을 당당하게 행복해지는 모습으로 복수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복도 단정하게 입고 어디에서도 누구도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제가 무엇인가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쟤는 부모님이 없으니까 이모가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같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남들 보기에는 고집스럽다 싶을 만큼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이모 덕분에 저는 공부도 하고 대학도 갈 수 있었어요. 교대에 진학했고 국어 선생님이 되었어요. 제가 임용에 합격한 후 교사로 임명받았던 순간이 저희 이모에게 가장 뿌듯하던 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학교에 다니면서 같은 학교에서 일하던 남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저보다 3살 많았던 선배 교사였는데 같은 학년을 맡게 되면서 이래저래 자주 마주칠 일이 많더라고요. 이야기도 잘 통하고, 제가 부모님이 없는 것에도 이모와 함께 살았던 것에도 차별이나 색안경을 끼지 않고 봐주던 사람이었어요. 저희는 1년 정도 열애 후 결혼하게 되었죠. 남편에게는 홀로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키우던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위로는 누나가 한 분 있었는데 결혼은 했지만 시댁과 가까이 살아서 신우도 자주 뵐 수 있었어요. 두 분 다 어려운 살림에 남편을 교사까지 키워내셔서 아들과 동생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가 조금 있었지만, 저 역시 여자 혼자 아이를 키워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모를 보면서 알고 있었기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결혼 후 아들을 잃은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으실까봐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을 모시고 살자고 이야기했죠. 남편은 그래도 어머님과 함께 사는 것은 힘들 거라며 반대했지만 제가 우겨서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가끔 의견이 정말 크게 안 맞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줬어요. 남편은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주변 동료 교사들에게도 인정받는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다정한 남편이자 사랑스러운 제 반려자,
그리고 존경하는 교사이기도 했죠. 저희 두 사람은 별탈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갔어요. 주변에서도 다들 너무 부러운 부부라고 이야기하고는 했어요. 그리고 결혼 5년 차, 이모는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어요. 치료는 받고 있었지만 말기 단계였기 때문에 앞일이 어떻게 될지 보장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나마 좋은 소식이라면 드디어 제가 임신하게 된 거였어요. 저희 부부는 서두르진 않았지만 내심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이번 임신이 너무 반가운 소식이었죠. 시댁 가족들도 이 소식을 전했더니 드디어 손주를 보게 되냐며 너무 기뻐하셨어요. 병원에 계신 이모에게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해주니 그래도 자신이 눈 감기 전에 제가 좋은 직장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도 꾸리는 모습을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기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이 낳을 때까지도 조금만 더 버텨서 보고 가시라며 이모의 손을 다정히 잡았습니다. 임신 후 학교에 이야기해서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임신 초기이기도 하고 제가 조금 힘들게 아이를 가진 터라 만약의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면 싶었거든요. 임신 초에는 가능한 조심하는 게 좋고 안정을 취하는 게 좋다고 하길래 일도 쉬면서 출산 준비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있는 이모랑도 시간을 조금 더 보내고 싶었죠. 임신한 지 5개월 정도 되었을 무렵 한창 태교 일기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급하게 받은 연락은 병원으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바쁘게 나갈 준비를 하는데 또다시 전화가 걸려와 받아보니 시어머니께서 신우집에 있다가 연락하셨더라고요.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 받았냐고, 자신도 신우와 함께 지금 병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셨죠. 그렇게 급하게 병원에 도착해보니 응급실은 신속하게 들어오는 환자들로 바빴습니다. 저희 남편은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고 저는 급하게 보호자로서 수술 동의서 등을 작성하고 피투성이가 된 남편이 침상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잠시 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도착했고 수술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어머니께서 바닥에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저희 세 사람은 수술실 앞에서 부디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한 가정의 아들이자 동생, 남편,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가 될 그이가 제발 무사하기를,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긴 시간 수술이 진행되었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자마자 알았습니다. 수술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어두운 표정으로 나온 의사 선생님께서는 죄송하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라는 말로 문장을 시작하셨어요. 아, 우리 남편이 잘못됐구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 5년 차, 임신 5개월 차, 저는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고 미망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아들을 잃으셨고 신우는 동생을 잃었죠. 우리 가족의 중심이자 주축이 되던 사람이었기에 남편의 죽음은 가족 모두에게 아주 큰 슬픔이었습니다. 주저앉아 슬퍼하고만 있을 새도 없이 남편의 장례를 치러야 했어요. 3일장을 치르는 동안 눈물이 마를 틈이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은 우리 가족뿐 아니라 학교의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한테도 모두 충격이었어요. 여기저기서 안타까워하는 목소리와 위로의 말을 받았죠. 장례식장이 모인 건물에서 남편의 장례 준비를 하는데 근처 호실의 상주석에 앉아있는 한 어린아이가 보였습니다. 저렇게 어린아이가 왜 상주석에 있나 싶었는데 앞에 나와 있는 안내문을 보니 부모님이 돌아가셨나 보더라고요. 세상에 저렇게 어린아이를 두고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시다니 저 아이 인생도 참 기구하다 싶었어요. 태어나지 않은 우리 아이도 벌써 아버지를 잃었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아이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시어머니는 며칠 내내 우느라 탈진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물건을 보는데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앞으로 우리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하나? 착하고 좋은 사람인 우리 남편에게 왜 하필 이런 일이 생겼나? 왜 나를 두고 떠났나? 이런저런 푸념과 원망, 그리움을 담아 남편의 사진을 두고 미친 사람처럼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장례식 내내 사람들과 인사하느라 다 토해내지 못한 슬픔이 집에 돌아오니 쏟아지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다음 날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님은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를 지르더니 남편이 죽은 게 제 탓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상대 운전자가 운전 중 실수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게 왜 제 탓인가 싶었죠. 그래서 여쭤보니 남편이 임신한 저를 위해서 호두과자를 사러 천안 쪽을 가던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날은 남편이 직장에 출근하는 날이었는데 사고 난 지점이 일하는 곳과 다른 곳이라 왜 거기서 사고를 당했는지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냥 급하게 가느라 미처 말하지 못한 출장이 있었거나 지인의 장례 등 갑작스럽게 가야 할 일이 있었겠지 싶었죠. 그런데 남편은 학교에 하루 휴가를 내고 저를 위해서 천안에 가던 길이었다더군요. 그곳에 저희가 연애 때부터 자주 방문하던 호두과자 가게가 있었거든요. 호두과자는 제가 사는 곳 근처에도 팔기는 하지만 뭔가 거기서 파는 거랑 맛이 달랐어요. 맛이 뭔가 아쉬움이 느껴진달까요? 그래서 호두과자 생각이 날 때면 드라이브도 할 겸 남편과 천안까지 달려가고는 했어요. 임신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종종 시간이 나면 갔었는데 임신 후에는 제가 차멀미가 너무 심해져서 차를 10분 이상 타기를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싶은데 멀리 못 다니니 아쉽다고 이야기하며 저희가 연애 때부터 갔던 호두 과자집도 안 간지 오래됐네 하는 이야기를 나눈 게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때의 이야기 때문에 남편이 저를 위해 가던 걸까? 그래서 사고가 난 거였구나. 가슴이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전화기에서는 시어머니의 소리 지르는 소리가 귀를 울렸습니다.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네 잘못이다. 네가 괜히 뭘 먹고 싶다는 말을 꺼내서 내 아들을 죽였다며 귀가 아프도록 소리를 치셨어요.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신우를 통해 알게 되신 것 같았어요. 신우가 급하게 일이 생겨 조카를 데리러 갈 수가 없다며 남편에게 퇴근길에 조카를 좀 집으로 데려다 줄 수 있냐고 연락했고 그때 남편이 저 몰래 제가 연애 때부터 좋아하던 호두과자를 사러 천안에 갈 예정이라며 저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더군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라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역시도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내가 괜한 이야기를 꺼내서 남편을 죽게 했구나 하는 죄책감 또한 몰려왔죠. 며칠 뒤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지옥이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매일같이 집에 들이닥쳐 온종일 저에게 남편 죽인 마누라, 내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며 온갖 비방과 쌍욕을 곁들여 저를 비난했어요. 남편을 잃어 제 마음도 무거운데 그런 비난과 욕설은 마음속을 더욱 힘들게 했어요. 그래도 저도 아이를 가져보니 자식 잃은 속은 오죽 더 쓰려서 그러실까. 슬픔과 화를 어디 풀 곳이 없어서 그러실 거다. 새끼 잃은 어미 마음을 이해해야지 싶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도 참았죠.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가 이모의 병문안을 갔다가 집으로 가려고 병원 입구를 다시 나오는데 눈앞이 갑자기 뿌옇게 변하더니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깨어났는데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몸을 움직이려고 하니 양수가 쏟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데 마침 간호사님이 오시더니 상황 설명을 해주신다며 의사 선생님을 모셔오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가 쓰러지기 전 뭔가 다른 이상은 없냐고 여쭤보셨고 저는 요 며칠 속옷에 피가 비치기는 했지만 전날 병원에서 큰 이상은 없고 무리하지 말고 안정을 취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며칠간 제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집에서는 어머니와 시누이의 폭언과 괴롭힘에 온종일 시달렸거든요. 그나마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는 곳은 병원의 이모 옆이었어요. 하지만 이모가 있는 병원까지 걸어서 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입덧 때문에 버스를 탈 수도 없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심리적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지금 뱃속에 있는 양수가 거의 몸 밖으로 빠져나온 상태라고 했죠. 상황을 지켜보자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상태로는 뱃속의 아이가 살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셨어요. 양수를 다시 채울 수 있는 방법도 없다며 한마디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신 거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까지 잃게 생겼으니까요. 저에게는 별다른 선택권이 없었어요. 아이를 계속 뱃속에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고
아직 신체 기관이 다 형성되지 않은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테니까요. 어쩔 수 없는 최종 선택을 했어요. 이 역시도 뱃속의 아이가 뿅 하고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아이를 유산하기 위해서 분만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세상에서 숨을 쉬지 못할 아이를 낳았죠. 의사 선생님은 제가 낳은 아이를 탄생이 아닌 처리를 해주셨고, 다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을 축복이 아닌 탄식으로 채웠어요. 남편이랑 미리 사두었던 아이 옷과 신발을 들고 화장터에서 아이를 화장하던 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저에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것 같았죠. 너무나 작은 아이의 유고를 남편과 함께 자리해주고, 남편의 사진과 뱃속에 있을 때 찍은 아이 사진을 번갈아 보는데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갑작스럽게 숨이 막히는 것 같아 주저앉아서 호흡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는데 누군가 곁에 다가오는 게 느껴졌어요. 작은 손길이 등에 느껴지더니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천천히 하나 둘 셋 세어보세요 라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아이의 말에 따라 숫자를 세어보며 옆을 돌아보니 6살 정도 되는 작은 아이가 고사리 손으로 제 등을 쓰다듬으며 같이 숫자를 세워주고 있었어요. 뒤에서 다른 사람이 뛰어오는 게 보였는데 저희 사건을 담당한 형사님이었어요. 저희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화장터 앞쪽에 있는 벤치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그동안 잘 지내지 못하셨을 것 같아서 안부를 물어보기도 뭐하네요. 남편 떠나보내고 어떻게 잘 지낼 수 있겠어요. 그래도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저한테도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라 면목이 없습니다. 사고 낸 건 형사님이 아니신걸요. 저 꼬마는 형사님 아드님이신가요? 그게 아니라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데 그 남편분 사고로 돌아가시게 한 가해자 분들 아이입니다. 그동안 장례식이나 임신 문제로 대부분의 일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전담하셨어서 저는 사건의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사고를 당할 때 상대쪽 운전을 한 차량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아들이 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의 부모님은 시장에 야채를 팔러 다니는 분들이었는데 형편이 많이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살아보려 돈을 버느라 잠잘 틈도 없이 장이 열리는 곳을 여기저기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도 장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 자리를 옮기던 중이었다고 해요. 장염으로 힘들어하는 아이가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구토하기 시작해서 부부가 다급하게 뒷좌석의 아이를 보며 정신없이 달래다가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더군요. 그 자리에서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아이에게는 다른 가족도 친척도 없어서 보육원으로 가게 되었고요. 보육원에서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다고 해서 형사님이 아이를 잠시 데리고 나왔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저도 가족을 잃었지만 저 작고 어린아이도 가족들을 갑자기 잃고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니. 왠지 그 아이의 모습이 어릴 적 제 모습, 지금의 제 모습인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서는 또다시 난리가 났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 찾아와 보지도 않았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가 집에 오기를 기다린 사람들처럼 또다시 폭언을 쏟아내더군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팔자가 사나워서 네 부모도 오래 못 살고 네 남편에 우리 손주까지 이렇게 된 거다. 가뜩이나 몸도 마음도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저는 한계치에 다다랐어요. 더 이상 이런 폭언을 듣고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제가 아이를 잃은 게 어쩌면 이런 폭언과 스트레스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남편 잃고 힘든 와중에 이렇게 스트레스 주시니 저희 애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소리치며 방에서 짐을 챙겨 나왔어요. 당장 갈 곳이 없어서 짐을 들고 이모가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이모는 전후 사정을 듣더니 그런 일이 있었냐며 이모가 몰랐다고 자기 일처럼 마음 아파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직 정리하지 않은 이모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모 집에서 지내며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도중 자꾸만 납골당에서 만났던 아이 생각이 났어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그 아이도 지금의 저만큼 슬플까 하는 생각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누군가 들으면 쓸데없는 오지랖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괜히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며칠간 고민을 하고 있으니 이모가 무슨 일인지 물어보셨죠.
저는 남편이 사고 난 경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며 그 뒤 혼자 남겨진 아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이모는 이야기를 듣더니 제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어보셨죠.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고 싶은지도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모가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것처럼 저도 그 아이의 조력자가 되어주고 싶어요. 적어도 그 애 혼자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요. 제 남편을 죽게 한 가족의 아이를 돌보겠다고 하면 사람들은 미쳤다고 손가락질 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아직 어린아이잖아요. 그 사고로 저도 그 아이도 같이 가족을 잃었으니까 그 슬프고 외로운 심정만큼은 피해자든 가해자든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 역시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신의 아이를 잘 키워보려다 이런 일이 생긴 거라 더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혼자 아이를 돌보는 것은 쉽지 않을 거야. 나도 그랬지만 너 역시도 아이를 길러본 적이 없으니 더 힘들 거고 남편이 없으니 생활을 꾸려가며 아이 돌보는 것도 많이 힘들 거야. 그래도 네가 아이가 정신경이 쓰인다고 하면 도움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 이모는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면서 위탁가정 제도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위탁가정 제도는 아이를 직접 입양하지 않고도 돌볼 수 있도록 가정 환경을 제공하는 거였죠. 내용을 알아보니 우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여전히 일을 휴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먼저 일자리를 찾아야 했죠. 학교로 복직할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근무 시간이 꽤 긴 편이라 아이를 돌보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 한 학원에 강사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옷도 차려입고 면접을 보러 갔어요. 교직 자격증도 있고 교육 관련 전공을 했기에 면접은 무난하게 진행이 되었고 다행히 합격을 할 수 있었어요. 일자리를 구하고 나서 저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위탁가정에 대한 사례들을 다양하게 찾아봤어요. 관련 자료들과 영화를 찾아보며 아이를 데려올 준비를 하였죠. 해외에는 위탁가정에 대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위탁가정은 아이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어려움과 아이 역시도 우리 부모님이 아니기에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포기할 법도 하지만 오히려 저에게는 마음을 더 단단하게 먹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했어요. 일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될 때쯤 저는 본격적으로 위탁가정에 대해 알아보고 위탁가정을 시작받기 전 받아야 한다는 부모 교육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가끔 그 아이가 있는 보육원에 방문했어요. 차마 뭐라고 인사를 건네야 할지, 제가 누구라고 소개를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먼 발치에서만 아이를 지켜보았어요. 보육원 원장님은 가서 인사라도 해보시라고 했지만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지금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지만 혹시나 제가 자격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아이에게 괜한 희망을 심어주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부모 교육까지 모두 마치고 저는 여러 서류를 제출하고 위탁가정으로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정말 초조한 순간이었어요. 제 임용고시 발표를 기다릴 때보다 더 긴장되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자격에 부합한다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처음으로 듣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정식으로 아이의 보호자가 될 수 있었어요. 간혹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 경악했기도 하지만 이것이 집착이든 고집이든 저한테도 이 아이한테도 반드시 필요한 일처럼 느껴졌어요. 아이를 처음 집으로 데려온 날 모든 게 낯설 수도 있을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거의 일주일 가까이 잠도 제대로 못 잤던 것 같아요. 혹시나 밤중에라도 아이가 깨서 울거나 저를 찾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져서 그런지 아이는 매우 조용하고 의기소침했어요. 집에 있으면서도 제 눈치를 많이 받고 물건이라도 떨어뜨리면 깜짝 놀라며 저에게 죄송하다고 몇 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지고 놀라고 사준 장난감들인데도 놀고 싶을 때마다 저에게 와서 혹시 갖고 놀아도 되는지 매번 허락받았어요. 아이의 행동들에서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어려워한다는 게 느껴졌죠. 시간이 지나면 긴장도 풀리고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아이는 적응하는 데 오래 걸렸어요.
제가 나름대로 장난도 치고 편하게 해주려고 해도 계속 어려워하는 것 같았죠. 저는 아이를 데리고 아이 부모님이 모셔진 납골당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죠. 내가 지금 너랑 살고 있고 너의 보호자가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너의 부모님들은 저분이라고. 그러니 나를 꼭 엄마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리고 저에게 마음을 연다고 해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없어지거나 그 추억을 제가 대신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이야기했어요. 저와 함께 지낸다는 게 꼭 부모님을 대신하는 건 아니라고. 잊지 않아도 괜찮다고. 저는 그저 아이가 자라는 동안 힘이 되어줄 사람일 뿐이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는 어느 정도 자신의 마음의 짐을 덜었나 봐요. 다음 날부터 표정이 점차 밝아지기 시작했고 저랑 생활하는 것에도 적응하기로 한 것 같았어요. 아마도 그동안 제가 자기 가족이 되면 부모님의 자리가 없어질까봐 무서웠었나 봐요. 그리고 얼마 후 이모는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셨어요. 저에게는 부모님 같은 분이었기에 이모가 오래 살 수 없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죽음을 직접 겪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이모는 그동안 모은 재산을 모두 제 앞으로 돌려주셨고 아이와 살고 있던 집의 명의도 저에게 물려주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저에게 누가 뭐래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당부도 해주셨어요. 제가 아이의 보호자가 되기로 한 이후 유일하게 응원해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셨던 분이었죠. 이모가 돌아가신 후 이제 정말 제 세상에는 이 아이와 단둘만 남았어요. 아이는 착하고 바른 친구였고 제가 알려주는 것들을 똑똑하게 잘 받아들이기도 했어요. 유치원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를 가던 잘 적응하고 선생님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는 친구였죠. 덕분에 아이를 위탁하고 있는 제 마음마저 뿌듯했어요. 체육대회 발표, 학예회, 작은 것도 아이의 인생에서 추억이 될 만한 일이라면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좋은 추억과 경험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박람회나 전시회에도 많이 데리고 다니고 여행도 자주 다니려고 했어요. 여름에는 바다로, 겨울에는 눈썰매장으로 다니고 자연이 좋은 곳에서 캠핑도 하고 최대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만약을 대비해서 아이 앞으로 저축도 꾸준히 했어요. 혹시나 제가 잘못될 경우 아이는 인생에서 다시 혼자가 될 테니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 싶었죠. 그리고 위탁을 종료할 때쯤 아이에게 돈이 필요할 테니 미래를 위해서도 모아두어야 했고요. 아이가 학교에 다니면서부터는 일할 시간도 늘릴 수 있어서 수업 시간도 늘렸어요. 남는 시간에는 학원 전단지 같은 것을 돌리며 소일거리도 하고요.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쯤에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집 앞에 작은 학원을 차렸어요. 수학과 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학원이었는데 생각보다 꽤 학생들이 모였어요. 아마 아이가 워낙 전교 1, 2등을 차지하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홍보 효과가 된 것 같아요. 혹시나 사춘기를 지나며 위탁가정에 대한 안 좋은 생각하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다행히 그런 것도 없었어요. 아이는 언제나 저에게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을 달고 살았고 저 역시도 아이에게 늘 잘 적응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했죠. 저희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아닐지 몰라도 가족이었어요. 서로서로 든든하게 생각해주고 도와주는 조력자이자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끈끈한 우애를 가지고 있었죠. 아이는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었고 저는 동네에서 꽤 큰 규모의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슬슬 아이가 성인이 되어가기 때문에 자립을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히 하고 있었죠. 성인이 되었다고 아이를 바로 집에서 내보내지는 않겠지만 아이의 의견은 다를지도 모르니까요. 만약 독립을 하겠다고 하면 당장 살 집이라도 구해야 하고 대학에 가려면 등록금도 필요하니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죽은 남편의 어머니와 누나였죠. 집을 나온 이후 완전히 소식을 끊고 살았던 터라 갑자기 찾아온 게 의아했어요. 동네도 달라서 그간 마주칠 일도 없었고 하는 일이나 분야도 다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대체 어떻게 찾아온 건가 싶기도 했죠. 제가 운영하는 학원 앞으로 찾아온 두 사람은 다짜고짜 저에게 삿대질하며 욕을 했어요. 네가 내 아들 잡아먹고 손주 죽인 것도 모자라서 아들 죽인 연놈들 자식까지 갖다 키우냐고 하며 맹비난을 하셨죠.
여기서 이러지 마시라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했지만 제 손에 이끌려 나가면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교실로 들어가도록 등을 떠밀었고 저는 두 분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죠. 학원이 잘 되다 보니 주변에서 저를 알아보고 건너 소식을 전했나 보더라고요. 저한테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에 수소문해서 알아보신 것 같은데 그게 사고 당시 가해자 가족의 아이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신 것 같았어요. 밖으로 나가서도 두 분은 어떻게 그 애를 데려다 키울 생각을 하냐며 네가 정신이 있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저는 그 집에도 사정이 있었다.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냐고 두 분을 설득하려 했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실 리가 없죠. 결국 서로 언성이 높아지며 다툼이 되었고 저는 이제 며느리도 가족도 아니니 제 인생에 끼어들지 마시라고 자꾸 이러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화를 내서 겨우 두 분을 돌려보낼 수 있었어요. 또 찾아오면 바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엄포도 놓았고요. 그 후로도 몇 번 당장 아이를 갖다 버리라며 전화하시길래 번호도 차단해버렸어요. 그렇게 그 사건은 가벼운 해프닝으로 지나가나 싶었죠. 다행히 그날은 아이가 학원에 오지 않는 날이라 이 사건은 모르고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힘들고 길었던 수험 생활이 끝났고 아이는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법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수능 시험을 아주 잘 봤었거든요. 그 학교랑 학과는 아이가 오래전부터 꿈에 그리던 곳이라 너무 잘된 일이었어요. 대학에 합격한 이후 저는 아이에게 혹시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어봤어요.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네가 원한다면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요. 그러자 아이는 제가 괜찮다고 한다면 계속 저와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처음 제가 자신을 거두기로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자신은 비록 낳아주신 부모님은 아니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저를 유일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 삶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 저만 괜찮다면 앞으로도 쭉 가족으로 함께 지내고 싶다고 했어요. 대학에 입학한 이후 아이는 정신없이 바빴어요. 사법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갔다고 놀지 않고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더라고요. 얼른 시험에 합격해서 저를 더 자랑스럽게 해주고 싶다며 매일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학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며 학교 생활을 하겠다고 하기에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말렸죠. 집안 형편이 어려우면 모를까. 굳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데 할 필요는 없다고요. 어릴 때부터 네 앞으로 저축해둔 돈도 있어 등록금도 충분하고 제가 벌이가 없는 것도 아니니 공부와 대학 생활에만 집중했으면 싶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까지 모두 제가 서포트해 주어야 아이를 처음 데려오면서 결심했던 든든한 조력자로서의 과정이 끝나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아이는 그래도 마음이 쓰였는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과외를 해서 돈을 모아왔어요. 제 생일이나 어버이날마다 힘들게 번 돈으로 제 선물을 사오더라고요. 아이가 선물을 사준 고마움도 있었지만 저를 생각해서 이렇게 애쓰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면서 매번 얼른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그동안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겠다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시간은 흘러 아이는 군대에도 다녀오고 사법시험 1차에 당당하게 합격해 장학금도 받았어요. 드디어 오랜 준비 끝에 최종 합격까지 받을 수 있었고 연수원에 들어갔죠. 워낙 어디를 가던 잘하는 아이라 연수 생활도 잘 해냈고 연수원 졸업 후에는 이름난 로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1년 정도 후에 갑자기 저에게 학원을 옮기는 것은 어떠냐고 물었어요. 저는 무슨 학원을 옮기냐고 물었는데 아이는 그동안 자신이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분양받았더라고요. 갑자기 웬 건물이냐고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그동안 자신이 받은 것을 갚으려면 아직도 부족하다고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예전에 학원 앞으로 어떤 분들이 오셔서 화내고 소리 지르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저도 늘 어머니가 왜 저를 데려오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따지자면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 남편을 돌아가시게 만들고 제가 정말 미울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큰 마음의 결심을 하고 저를 데려오셨는지, 그동안 저를 부양하셨는지 잘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때 그분들이 소리치시는 것을 듣고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후로 더욱 열심히 해서 그동안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서고 싶기도 했고, 그런 비난을 받으며 저를 키우셨던 어머니를 더욱 자랑스럽게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혼자서 힘들게 저를 키우고 부양해 주신 거, 이제부터는 조금씩이지만 갚아나가고 싶어요. 아직 제가 받은 것을 다 갚기에는 한참 부족하겠지만, 그리고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저는 제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모실 거예요. 그동안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해주신 은혜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저 키우신 거 후회되지 않으시도록 바르고 성실하게 살면서 효도하면서 살게요. 알고 보니 예전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우리 학원 앞에 와서 소리치던 것을 다 들었나 보더라고요. 거기에는 상처가 되는 말도 많았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저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한다니 너무 기특했어요. 원래 철이 든 아이인 줄은 알았지만 저에게 이렇게 크게 고마움을 느끼고 효도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뭔가 뿌듯함이 밀려오더라고요. 처음 아이를 데려왔을 때 주변에서 부정적인 눈초리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저는 거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저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아이를 돕는다면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보상이라고 한다면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그때의 제 선택이 후회되지 않도록 아이가 잘 자라주어서 너무 감사해요. 단순히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다녀서가 아니라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저에게 감사함을 느낄 줄 아는 훌륭한 어른으로 자란 것이 너무 감사한 부분이죠. 자기 말에 책임을 지듯 아이는 저에게 지극정성이에요. 자신이 어릴 때 제가 해주었듯 시간이 날 때마다 저를 데리고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면서 좋은 것을 보여주고 맛있는 것을 먹여주고 정말 부모님 모시듯이 해주고 있어요. 어른이 되면 우리의 인연도 끊기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키우는 동안 사실 아들이라고 부르는 게 늘 조심스러웠어요. 저에게 어머니라고 부를 때도 저는 너무 고마웠지만 혹시나 이 애가 다른 부를 말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도 많이 했고요. 내가 아들이라고 부르는 게 선 넘는 행동은 아닐까 늘 딜레마였어요. 다행히 아이가 또 다른 부모님으로서 저를 인정해준 덕분에 저희 관계는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는 가족이라고 서로를 생각하며 더 끈끈하게 지내고 있죠. 이제는 청년이 되었지만 제 눈에는 지금도 가끔 제가 처음 만났던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다 큰 청년을 아직도 비 온다고 우산 챙기라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입으라며 잔소리를 하게 되네요. 저와 아이는 위탁가정을 통해서 좋은 인연을 만들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훌륭한 결과를 만들었기에 위탁가정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아이가 좋은 가정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기관에 자문도 하고 있고, 성공 노하우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현재 위탁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좋은 선례로 상담도 드리고 있죠. 또 가족이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어요. 저 역시 처음 아이를 혼자 키우려고 할 때 어려움이 많았기에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제 다음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겪었으면 하는 마음에 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최대한 해보는 중이에요.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아직도 가끔은 낯설지만 저와 아들은 앞으로도 서로 힘이 되어주고 마음을 다해 위해주면서 이제는 어른이 된 아들이 저의 조력자가 되어주기도 하면서 좋은 가족으로 살아갈 거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